현대 화폐 이론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반론에 나서겠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정부가 채권을 자꾸 발행할 때 그것을 중앙은행이 다 무조건적으로 사준다고 그러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가장 불신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해서 중앙은행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채권을 막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매입을 해줘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이제 민주적인 정부죠. 독일의 그 바이마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전쟁 배상금을 이제 많이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통화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통화 공급이 7,50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1921년에 물가 수준이 100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으로 했을 때 1924년 3년 만에 이 물가 수준 100이 100조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조 배 늘었습니다.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일 큰 고액권이 100마르크였습니다. 근데 최고의 고액권이 100조 마르크 고액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독일 바이마르 정부는 모든 화폐를 전부 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 중에서는 이제 짐바브웨라든지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짐바브웨 사례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짐바브웨의 100조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의 25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고 또 그것을 돈을 찍어서 흡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달러가 국제 통화죠. 그래서 예외로 볼 수 있을까요? MMT 지지자들은 미국의 사례,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봐라. 지금 현재 200%를 넘는다. 2017년 기준으로 2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도 돈을 찍어냈고 일본도 돈을 찍어냈고 중국도 찍어냈고 유럽도 돈을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성 예산 제약, 하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필요 없다 이거죠. 정부는 예산 제약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돈을 지출하고 그것을 통화량 증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MMT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파퓰리스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복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증발해도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의 대표 주자인 뉴욕 시립대 폴 크루그만 교수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경제학상. 뉴욕타임스에다가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을 실으면서 이 아바 러너라는 사람의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아바 이론은 포스트 케인지안이면서도 상당히 주류 경제학에서도 많은 업적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 아바 러너, 유대인이죠. 이 러너의 펑셔널 파이낸스 시오리라는 것을 구조적인 금융 이론을 검토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 발행과 외채가 없는 경우에 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얼마든지 통화 발행을 해도 좋다라는 아바 러너의 주장에서 핵심은 이자율을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형태로 낮춰라. 가장 바람직한 그 정책은 정부의 통화 당국의 정책은 결국 투자를 촉진시키는 거다.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적정 이자율 수준을 책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는 얘기합니다. 아바 러너의 이론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과연 바람직한 수준의 이자율이라는 것이 정부가 알 수 있느냐. 사실상 굉장히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 크루그만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둘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이자율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에서 이자율을 결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정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경우에 아바러너의 주장은 틀렸고, 특히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 확대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민간의 투자 지출은 감소한다는 것이 이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고, 크루그만은 이 주장을 다시 한번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느 순간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재정 적자도 줄이고 총수요도 줄여갖고 인플레이션을 막자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를 들면 조세 정책을 통하는 것도 다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 세금을 왕창 거둔다고 그러면 이것을 좋아할 국민들이 어디 있냐. 정치인들이 그렇게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300%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한 1.5% 높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정부가 재정 흑자를 300%의 그 정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재정 흑자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계산해 보면 4.5%입니다. 이 4.5%의 재정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적인 정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모든 지금 현재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줄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부가가치세, 상품세를 북유럽 수준으로 25%까지 올리는 것밖에는 대답은 없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를 올리게 될 경우에 조세 저항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크루그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루그만이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글을 쓰니까 뉴욕대에 있는 그 스테파니 켈턴이 블룸버그에다가 즉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늘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효과를 얘기해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돼 있다. 우리 MMT 지지자들이 얘기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느냐. 그런데 인플레이션 발생 안 했다. 크루그만 주장 중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충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 점은 어느 정도 수용해 볼 수 있는데 크루그만의 주장은 좀 지나치다. 그러면서 포스트 케인지안들은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 민간 투자가 이자율이 그렇게 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냐?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투자는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동물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스테파니 켈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 미달될 경우는 언제든지 미달될 경우에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고용 안정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늘리게 되고 그것을 통화 증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미국이 계속 안정적으로 완전 고용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현대 화폐 이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부채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GDP 대비 100%를 초과했습니다. 2018년에 107.2%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4.4%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 재무부의 채권 금리는 지금 이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3%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고 할 경우에 시장 상황이 MMT의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MMT 지지자들의 이론, 그 포스트 케인지안의 이론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IMF라든지 주요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채 비율은 아무리 높아도 60% 수준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부채는 정부 부채는 40% 미만으로 국가 부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정 적자를 좀 늘리더라도 우리 부채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를 이 국가 부채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이 복지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고 할 경우에 급격하게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2% 미만으로 추락할 위험에 있을 때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대해서 이러한 경기의 둔화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케인지안이나 주류경제학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